이놈, 감히 귀양 중인 죄인 주제에 반정의 일을 도모하였단 말이냐. 연산군의 폭정 아래 홀로 직언을 올리다 귀양지로 쫓겨난 선비 하나. 그 선비가 유배지에서 만난 것은 뜻밖에도 7살 먹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과연 죄인의 몸으로 떠난 그 땅에서 선비는 무엇을 심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에 최담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사성의 아들로 태어나 23세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저랑 벼슬에 옳은 촉망받는 선비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아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담의 집은 북촌 어귀에 자리한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그의 아버지가 손수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봄마다 흰 꽃을 피워 온 동네의 향기를 퍼뜨렸지요. 최담은 매일 새벽 그 매화나무 아래서 책을 펼쳤습니다. 허나 그것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때는 연산군 10년. 한양 도성 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양에 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대제학을 지낸 노학자 윤대감이 조용히 최담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랑채에 마주 앉았지요. 윤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에 매화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담아. 예, 스승님. 씨앗을 심는 자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꽃이 피는 것을 보려고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꽃이니라. 최담은 스승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이 드신 어른의 어려운 말씀이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윤대감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어떤 슬픔이 담겨 있었는지 최담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거치며 수많은 선비들이 피를 흘렸고 남은 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그 말이 임금의 귀에 닿기 전에 사라졌지요. 최담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조저랑으로 있으면서 연산군의 비위를 거스르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여학을 강제 징발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상소였지요. 전하, 백성의 딸들을 강제로 취하는 것은 나라의 도리가 아닙니다. 주변 동료들이 최담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담, 그만두게. 자네까지 화를 당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나.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던가. 그저 목숨만 잃을 뿐이야. 최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상소는 묵살당했습니다. 두 번째 상소를 올렸습니다. 역시 묵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소를 준비하던 날 밤, 최담의 집 대문 앞에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담, 어명이다. 당장 나오너라. 최담의 아내 이 씨는 방문 뒤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3살배기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최담은 홑홑 바람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두 눈은 맑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겠소. 의금부에서 사흘을 보낸 최담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진도 유배.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명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 다행이다.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진도라면 죽는 것만 못하지. 최담은 한양을 떠나는 날 아침 마당의 매화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본 매화는 유독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최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착한 최담에게 주어진 것은 초가집 하나였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은 얇아 겨울 바람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최담을 멀리했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지냈다가 함께 화를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최담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책 몇 권을 품에 안고 온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었고 낮에는 손수밭을 일구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유배 생활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가집 문 앞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말을 했습니다. 배고파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눈만 유독 반짝였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최담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쌀로 죽을 끓여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개걸스럽게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최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비란다. 선비가 뭐예요? 글을 읽는 사람이지. 글이 뭐예요? 최담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유배지에 온 후 처음으로 웃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진도, 포구 근처에 사는 어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1년 전 배가 뒤집혀 바다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복동은 그날 이후 매일 최담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최담은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동은 밥을 먹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담이 책을 펼치면 옆에 앉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논어란다. 논어가 뭐예요? 옛날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지. 중요한 게 뭔데요? 최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최담의 마음 한구석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바다에서 살아갈 아이에게 논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더구나 나는 죄인의 몸이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 화가 되지는 않을까? 최담의 동료 유배인 박진사가 어느 날 최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자네, 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네. 그러지 마시게. 우리는 죄인이야. 저 아이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게나. 눈빛이 어떠하든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는 이 섬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몸이야. 최담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스승 윤 대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꽃이니라. 최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최담은 아이 앞에 논어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주얼스 시즈면 무이쇼 후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복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기쁜 일이란 뜻이지.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우겠느냐? 예. 복동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최담은 먼저 글자부터 가르쳤습니다.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복동은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한 번 본 글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최담이 설명하기도 전에 스스로 뜻을 짚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최담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배 온 이후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최담의 유배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최담이 복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 누구든 오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팽나무 아래가 서당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67명이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최담이 돌아다니며 봐주었습니다. 복동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복동의 어머니가 초가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저를 올렸습니다. 선비나리, 제 자식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복동이는 대단한 아이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황송하오나 저 아이 앞길 좀 봐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직접 봐주셔야지요.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담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전부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최담은 결국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엽전 몇 잎과 조개 껍데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동이 아버지 생전에 바다에서 주워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던 최담은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은 날마다 자랐고 날마다 배웠습니다. 처음 한 해 동안은 논어와 맹자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시경과 서경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최담이 직접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구려의 일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을 아느냐? 아니요. 들어보거라. 최담의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복동은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선비나리, 을지문덕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나요? 용감해서가 아니었다.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백성이요. 그래. 나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니라. 복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연산군은요? 연산군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최담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유배인의 입장에서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임금도 사람이란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임금이 되고
나쁜 이들에게 둘러싸이면 어두워지기도 하지. 그럼 선비나리가 궁에 계셨으면 연산군이 좋은 임금이 됐을까요? 최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하나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이렇게 귀양을 왔지 않느냐. 복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임금 곁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요. 최담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복동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사흘 밤을 엉엉 울었습니다. 최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복동은 눈물을 닦고 최담 앞에 앉았습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 최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훈장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시로 서당을 열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군장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논어 한 구절을 읽어주고 뜻을 물었습니다. 子曰学而不思则亡矣요思而不学则殆니라.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복동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가르쳤느냐?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초가집에 계신 유배 선비께서 가르쳤습니다. 훈장은 최담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훈장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선비나리,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과거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동이 12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최담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털어 복동에게 종이와 붓과 먹을 사주었습니다. 엽전 몇잎과 조개 껍데기가 들어있던 그 낡은 비단 주머니를 열어 마지막 한 입까지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래가 아니라 종이에 쓰거라. 복동은 그 붓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리, 이것은 나리의 전부가 아닙니까? 내 전부는 내가 배운 것들이다.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진도 고을 원님이 특별히 마련한 소과 모의 시험이 열렸습니다. 고을 양반집 자제들만 응시하는 자리였는데 훈장이 원님을 설득해 복동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복동은 그 자리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원님이 직접 복동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스승이 누구냐? 최담 선비 나리이십니다. 귀양 온 죄인에게 배웠단 말이냐? 예. 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 죄인이라도 가르침이 옳으면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니라. 그날 밤 복동은 달려와 최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제가 장원을 했습니다. 최담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다 나리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덕분이다. 그날 밤 최담은 오랜만에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장원 소식이 퍼지자 고을 양반들이 술렁였습니다. 대대로 진도에서 세도를 부려온 임참봉이 가장 불쾌해했습니다.
임찬봉의 아들이 그 시험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부 자식 따위가 감히 우리 집 도련님을 눌러? 그러게 말입니다. 더구나 죄인에게 배웠다니. 그 죄인이 문제야. 귀양 온 주제에 버젓이 서당을 열고 있으니. 임찬봉은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날이 유배인이 함부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 자는 연산군께 상소를 올려 죄를 지은 자입니다. 어떤 불온한 사상을 심어 놓을지 모릅니다. 원님은 고민했습니다. 임찬봉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배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결국 원님은 최담에게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초가집 밖을 나서지 말 것이며 어떤 아이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복동이 달려왔을 때 최담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리, 복동아, 이제 오지 마라.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냥 오지 마라.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복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임찬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있는 친척을 통해 최담을 더 먼 곳으로 이배시켜달라는 청을 넣었습니다. 제주도로 보내버리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임찬봉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밤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복동은 임찬봉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놈아. 최담 선비 나리를 제주도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까지 것이 감히 여기를 왜 왔어? 나리께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임찬봉이 어부 새끼 따위의 부탁을 들어줄 것 같으냐? 썩 꺼지지 못할까? 복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가 과거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리만은. 임찬봉은 비웃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포기해. 어부 새끼가 과거는 무슨 과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복동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담에게 입의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사흘 안에 제주도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담이 짐을 꾸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동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운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담은 복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동아. 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난다. 압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최담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최담이 한양에서 귀양 올 때 품에 안고 온 바로 그 책이었지요. 이것을 가지거라. 이것은 나리의. 이제 내 것이다. 복동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왔습니다. 최담, 배가 기다린다. 최담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최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날 이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만 바라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복동아, 기운 차려라. 어디 아프냐? 군장님이 찾으신다. 복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복동은 최담이 준 논어를 펼쳤습니다. 손때가 묻은 책장들이 넘어갔습니다. 최담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주던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책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조각난 종이었습니다. 최담의 글씨였습니다. 복동은 촛불을 가까이 당겨 읽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꽃이니라. 복동아, 너는 내가 심은 씨앗이 아니다. 너 스스로가 씨앗이다. 피어나거라. 복동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렸습니다. 임찬봉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던 자신의 모습을, 쫓겨나던 그 순간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배운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바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된다면, 복동은 논어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훈장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냐? 늦었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신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담 선비 나리가 남기고 간 편지가 있다. 복동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훈장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배를 타기 전날 밤 내게 맡기고 가셨다. 때가 되면 복동이에게 전해달라고. 복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훈장께 부탁드립니다. 복동이가 과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신분 문제는 제가 한양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예조의 김대감께 편지를 띄워두었으니 훈장께서 고을 원님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복동이 스스로 할 것입니다. 최담 올림. 복동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훈장의 집에서 먹고 자며 공부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전라도 향시가 열렸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복동을 보고 양반집 자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어부 자식 아니냐? 죄인에게 배웠다던 그놈 아니야? 웃기는 일이군. 복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최담 선생이 모래 위에 처음 써주던 글자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던 비단 주머니가 느껴졌습니다. 복동은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서나니 위정자는 마땅히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 사흘 뒤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 복동의 이름이 제일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임찬봉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부 자식이 장원이라니.
더구나 그 아이 신분이 문제가 없다고 예조에서 확인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양의 김 대감이 보증을 섰다고 하더군요. 임찬봉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복동의 합격을 취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침 그해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새 임금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억울하게 귀양 간 선비들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최담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최담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동은 그 소식을 듣고 진도 폭우로 달려갔습니다. 배가 들어왔습니다. 최담은 수염이 허옇게 자라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복동은 폭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최담은 복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나리도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되었느냐? 복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향시에서 장원했습니다. 최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임찬봉은 반정 이후 그간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유배인을 탄압하고 억울한 이들을 올가맨 죄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관가에서 쌀을 빼돌린 것도 드러났고 양민을 강제로 부린 것도 밝혀졌습니다. 임찬봉은 고을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대가 억울하게 괴롭힌 자들은 누가 봐주었소? 임찬봉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집은 관가에 귀속되었고 곤장 50대를 맞은 후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넓은 기와집 대문 앞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절이 되는 법이야. 그러게 어부 자식 하나씩이 하다가 저 꼴이 됐으니. 임찬봉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일찍이 그토록 멸시하던 복동이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은 한양으로 올라가 대과에도 급제했습니다. 사간원 정원이 되어 조정에서 바른 말을 하는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직언을 올리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배웠기에 저리 담대한가. 그가 처음 배운 곳은 진도의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스승은 죄인의 몸으로 귀양 온 선비였습니다. 교재는 손때 묻은 낡은 논어 한 권이었습니다. 최담은 한양으로 돌아와 성균관에서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북촌 어귀를 지나다 자신의 옛집 앞에 섰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흰 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최담은 오래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꽃이니라. 스승의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최담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열매를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그러나 그 씨앗은 피어났습니다. 진도의 모래사장에서 낡은 논어 한 권 위에서 파도 소리 들리는 초가집 안에서 배움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심어지는지 모르게 심어져 언제 어디서 피어날지 모르게 피어나는 것. 그리고 그 꽃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오래오래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